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한풀 꺾이나 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단 요구에도 북한이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전단 1,200만 장이 인쇄됐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한의 깊은 후방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미국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회고록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며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 무증상,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집니다. 정부는 이번 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흘 연속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미국 등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18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주에만 9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녕 소녀 학대 사건의 부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친어머니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명입니다. 지역 발생이 11명, 해외 유입이 6명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었던 어제 검사 수 자체가 평일보다 적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46.7명입니다. 이전 2주 동안의 39.6명보다 7.1명, 18%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만간 병상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음압병상 1,986개 가운데 입원이 가능한 곳은 38%인 749개. 특히 중환자용 음압병상은 546개 가운데 21%인 115개만 비어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 2주 동안 그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유지 조건으로 내세운 5% 미만을 2배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조용한 전파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감염 사례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소도 10곳이 넘어가면서 지역사회 전파 양상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감염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곳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총 198명입니다.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방역 당국이 발표한 194명에 어제 오후 서울 구로구가 발표한 3명, 그리고 조금 전 서울 강서구가 발표한 1명을 더한 숫자인데요. 잠시 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더욱 정확한 확진자 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동포교회 쉼터 거주자인 구로구 54번 확진자는 이곳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에 방문한 뒤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뒤 쉼터의 다른 거주자들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처를 받았습니다. 어제 추가된 3명도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격리기간 2주가 지나 해제를 결정하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구로구청은 이 3명을 포함해 교외에 거주하던 26명이 모두 자가격리를 마쳤고
2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곳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례는 중국 동포교회를 포함해 콜센터, 학원 등 최소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쯤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강남구의 한 투자회사 상담원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로구 3명과 강서구 1명 모두 50대 이상으로 이 가운데는 70살 이상 고령자도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 대자연 코리아에서도 지난 금요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4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명입니다. 서울시는 업소 직원들과 방문자 131명을 확인해 거주자 근처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복잡해지면서 방역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환자도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등 4곳을 고위험 시설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들로 방역수칙을 더욱 꼼꼼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고강도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네, 구수본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을 일평균 신규 확진자 30명 이상으로 잡았는데 근거가 뭔가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2차 대유행의 고비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전파하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 R값을 들었는데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전까지는 이 R값이 0.58로 2명당 1명이 감염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난 11일까지는 1.79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 추세라면 한 달 후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를 거라는 전문가 예측도 함께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대비책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2가지입니다. 사흘 이상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명 이상일 경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이를 경우입니다. 박 시장은 일평균 30명으로 잡은 건 이 자체가 두렵다기보다 이렇게 증가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5명이었고 현재 병상 가동률은 54% 수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귀할 경우 인구 이동이 많은 서울 홀로 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정부와 경기, 인천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21일 자체 집계 결과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18만 3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5만 4천여 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미국이 3만 6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대남전단 1,200만 장을 인쇄했다며 살포를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살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 노동신문 1면에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실었습니다. 인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담긴 대남전단 1,200만 장을 이미 인쇄했고 추가로 수백만 장을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풍선 3천여 개를 비롯해 남한의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삐라 살포 기제와 수단들이 준비됐다면서 응징 보복의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함께 비난 문구가 새겨진 전단이 담배꽁초, 담뱃재와 함께 담긴 봉투를 노동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남전단 살포 준비 과정을 낱낱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경고하는 담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문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북한도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북한이 언제 대남 전단을 띄울 건지, 드론과 같은 다른 수단도 사용할 것인지 등의 관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정밀 감시하는 가운데 대남 전단 살포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렇듯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대남 공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북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대북전단 살포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작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강화 평화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의 추가 행동 공세 예고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평화 전망대는 강화도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도 북한군의 동향을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인데요. 2km 정도 거리를 두고 북한 황해도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황해도 개풍군 유정동입니다. 강변에 따라 배치된 북한군 초소들이 보이는데 군인들은 일상적인 경계 근무만 서고 있고 아직은 해안포 배치와 같은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오늘 같은 날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와는 달리 다소 평온한 농촌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만큼 주민들이 나와 농사를 지으며 트랙터를 운전하거나 소를 모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 분계선 남측의 우리 접경지역 마을도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내곤 했지만 이번 주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이 예고된 만큼 이곳 접경지역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연일 공세를 이어오면서 어제도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대북전단 살포도 예고됐는데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연일 대남 공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이곳 접경 지역의 경계 근무 태세를 격상시키겠다고 예고하는가 하면 실제로 접경 지역 부근에 정상적인 군사 훈련들을 재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전단 사진까지 직접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전단 살포를 위해 접경지대로 진입할 가능성마저 제기된 상황인데 탈북민 단체 역시 오는 25일을 전후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뿌린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마주보는 이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단에 대한 보복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 몫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접경 지역을 관리하는 인천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강화도 성모도 항포와 사하동 선착장 등 두 곳을 집합 금지 지역으로 선정하고 성모대교 입구에 차량 통제소를 설치하는 등 감시와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서해 5도 접경 지역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판문점 회동 당시 북한과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왜곡이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일단 내용 자체가 상당히 왜곡됐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카운터파티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입장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의용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이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고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상당 부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향후 협상의 신의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 실장은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한미 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어제 미국 백악관 NSC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도 이 대통령의 참모에게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대응을 미국 정부가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전한 대로 청와대 입장도 함께 발표됐는데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죠. 볼턴의 편견에 기초한 왜곡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용 안보실장 개인 입장에다가 이 청와대 공식 입장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한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볼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판문점 회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볼턴 전 보좌관의 역할이 뭐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 당시 볼턴은 공식 행사에 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기 전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만찬에도 불참했고요.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에는 배석했지만 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때는 현장에 가지 않고 몽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2달여 만인 지난해 9월 경질됐습니다. 이 부시 정부 때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던 볼턴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이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볼턴이 문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 방법이 조현병 환자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회고록에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볼턴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다소 감정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 6월 들어서 처음으로 1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충청권은 물론 다른 시도로까지 번지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흘간 하루 신규 환자가 30명을 넘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명이어서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1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제가 일요일이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겠죠? 예, 뭐 그 전주에도 계속 보시면은 월요일 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일요일 날에 보통 평일 날은 12,000, 13,000 이렇게 이루어지던 것이 5,000 몇백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계속 몇 달 동안 월요일은 적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전파 양상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감염원을 잘 알 수 없는 것이 10.6%까지 늘어났고요. 또 지금 이 수도권에서부터 대전, 충남, 호남까지 갔다가 이것이 다시 또 수도권에 전염되는 이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숫자 자체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사회에 이런 깜깜이 감염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수도권에서 간 리치웨이발이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방역당국의 통제가 완전히 듣지는 못하고 계속 N차 감염을 쫓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서울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더 악화되면은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될 만한 지금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파 양상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지금 리치웨이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양상도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근데 황금 연휴 이후에 우리가 생활방역으로 가면서 이태원발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에 지역사회로 감염이 된 무증상 전파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갖고 지금 리치웨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하고 리치웨이 이후하고 다른 점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리치웨이의 이 다단계 방판 판매의 특성상 노인층들이 많이 감염이 되면서 이것들이 50대 이상이 지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결국 리치웨이 감염이라는 게 197명까지 돼서 결국은 지난번에 콜센터보다도 더 많은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10%를 넘는 상황이 이루어져 있고 네. 또 점점 더 어려운 것이 고령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들의 치료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병상 부족도 우려가 된 것이죠. 네. 결국은 앞으로 1, 2주간 동안에 이 깜깜이 감염 또 N차 감염이 얼마나 막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방역 당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시간이 늦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현재 지역사회 감염은 11명, 해외 유입 감염은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438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3명으로서 현재는 87.5%가 격리 해제되어 1,277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하여 격리 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9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대전시 서구 방문 판매와 관련하여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총 6명으로서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2명, 유럽이 2명, 중국 외 아시아 지역으로 방글라데시가 2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에 리치웨이, MBS 파트너스, 대자연 코리아, 힐링랜드 23, 자연 건강 힐링센터, 홈닥터 등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한 집단 발병 사례를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방문 판매와 관련한 지역사회 확진자는 총 253명으로 집합교육, 각종 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여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또 일부 방문 판매 행사는 노래 부르기, 음식 섭취 등의 행위를 통해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 설명회, 교육, 홍보 행사,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폐, 밀접, 밀집된 3가지의 전파 요소를 모두 갖춘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을 고위험 시설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방문 판매 업체 사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는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종사자께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에는 시설을 소독하고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용자께서는 증상 확인에 협조해 주시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간에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또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 일명 떴다방을 통해 무료 공연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 집합 판매하는 행사로 인한 고령층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은 방문 판매 업체 관련된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방문 판매 업체 관련된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은 총 140명으로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로 인한 확진으로 60세 이상의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들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관련된 모임을 연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방문 판매 업체,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인 12시에서 17시, 오후 5시까지의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는 작업 전에는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작업하실 때는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는 휴식 시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냉방기를 사용하실 때는 에어컨 사용 시 실내에 침방울 발생 등이 농축, 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의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충청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장기간 코로나19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백신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검역, 접촉자 관리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증상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는 유행을 모두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방역과 사회 방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을 통해서 개인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만이 사람 간의 전파를 통한 대규모 유행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당국의 노력과 또 국민들의 개인적인 방역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방역이 같이 시행이 되어야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접촉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환자가 198명이 됐습니다. 대전 서구 방문 판매 관련 누적 환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 설명회와 홍보 행사 등을 통해서 중장년층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방판 업체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55%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문 판매 업체 관련된 사업 설명관 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전파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대전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이 다른 시도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도 참 빠르고요. 전국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 49명이지만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신천지 신도가 3명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전부 폐쇄했고요. 실제로 이 리치웨이와 연관성이 어떤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새로 시작한 것인지 혹은 따로 개별적인 감염원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초기 환자 8명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과연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이 근원은 따져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환자들에서. 보통 우리가 양성으로 할 때 한 35사이클 정도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앞에서 나올수록 바이러스가 많다는 걸 뜻하거든요. 한 20사이클 이전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고령 측면서도 많은 바이러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전염시킬 수 있는 아주 전파 속도가 높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에서 전북, 익산, 광주까지 갔다가 이것이 또 다시 서울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오히려 대전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일 수도 있는 비록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양상으로 보면은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전파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과연 바이러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 건지 혹은 전파 양상이 어떻게 다른 건지 방역 당국에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가 최근 들어서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실제로 지금 농번기가 되고 원양 어선 타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입국을 해서 보통 1,000명 정도 입국하던 사람들이 1,300명까지 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파로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2주간 격리가 되고 전수조사 진단검사를 받기 때문에 실제 중간에서 이동 기간에 좀 접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지역사회로 전파된 예는 없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풀어질 것인데 이렇게 완화가 되었을 때 또 입국자가 많아졌을 때 과연 이런 격리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전국에 퍼져서 자기 동네에 가서 결국은 노동을 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숙소들은 또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싱가포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잘 방역을 하고 진단을 해보고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특히 농촌에는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감염에 취약하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농촌에 우리나라 젊은이라기보다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이들에서 만약에 감염이 성립한다면은 결국 우리 농촌 어르신들도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농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구 밀도는 적기 때문에 아주 만연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 노인분들이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의 대비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선제적으로 해야죠. 진단검사도 해보고 면역 진단도 해서 이 외국인 숙소들을 이 외국인들이 있는 즉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 바로 치료받고 진단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아파도 그냥 숨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선제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중앙임상위가 무증상 확진자가 현재 파악된 것보다 10배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0만 명이라는 얘기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진단검사를 많이 안 하는 일본에서도 해보니까 동경에서 0.1%, 오사카에서 0.17%. 이게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1,000만 명으로 따지면 10,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경에서만 그렇다는 얘기고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도 해보면 보통 다 10배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진단, 면역 진단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무증상 감염자라 걸지라도 전국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다 퍼뜨린 건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마스크 잘 쓰고 다른 사람하고 거리 두기만 잘했다면은 자기에서 끝나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0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 면역 진단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의 상황이 또 서울, 뭐 대구, 호남, 이거 호남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나 노출이 됐었는지 무증상 감염자가 지금 얼마 있는지 지금은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깜깜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증상 확진자들의 깜깜이 전파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실제 우리 방역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증상이 없고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진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1,000명씩 하다 지금 3,000명으로 늘렸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직장을 대상으로 반은 보조해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또 사실은 입영 장정들도 하루에 수천 명씩 진단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완전히 만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선제적인 진단검사 또 면역 진단에 의해서도 무증상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또 무증상이라면서도 항체가 지금 있다는 얘기는 그 과거의 동선에서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무증상 환자들의 지역사회 감염의 근원을 좀 끊어주는,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전에 사흘 평균 기준 하루 신규 환자가 30명이 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아주 적절하죠. 우리 지금 서울에서 30명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병상이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언제 10,000원이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지금 생활 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등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등교 계약을 중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고3, 중3은 계속 하되 나머지 학년은 일시적으로 좀 중지를 하면은 이 부분은 한 2주일 동안만 잘 관리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봐서는 이것은 아주 지금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난 2주간 그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명대였잖아요. 그거는 전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서울에서 30명이 넘어간다면은 서울에서만 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했을 때 서울에서만 등교 중지를 하고 이 등교 중지를 해야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작은 모임 같은 것들이 다 학교랑 지금 연관되어 있거든요. 학교를 열면서 이 다른 것들도 다 생활 방역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에 고3 이외, 중3 이외의 학년들은 일단 중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모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가을로 예상됐던 2차 대유행이 그러면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것이 지금 이 발생 양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절대적인 수로 봐서는 우리 검사 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독감과 이것이 섞이게 되면은 굉장히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또 무증상 감염 많아지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을 재유행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7월 한여름에 갑자기 퍼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지금 서남아시아 쪽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금방 줄어들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완전히 종식은 못 시키는 것이거든요. 뉴질랜드라든지 중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될 것 같이 보이다가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환자들 때문에 종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피크가 꺾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피크로 가고 있고 계속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종식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창녕 소녀 학대 사건 부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행정 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친모는 학대한 것을 뒤늦게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친모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친모에 대한 조사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10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검찰로 넘겨지면서 친모에 대한 수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행정 입원한 친모를 찾아가 조사를 했습니다. 친모는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구를 이용해 학대한 것을 부인했습니다. 친모는 딸아이가 집을 나간다고 하고 거짓말을 해 손찌검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쇠사슬로 묶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야단을 치다가 감정 조절을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최근 3-4달 사이에만 학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하고 또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딸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학대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아이 몸에 남은 학대 흔적 등을 볼 때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오고 최근까지 가혹한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친모가 아이 동생을 출산하고 다른 동생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정신병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받는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습특수학대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입니다. 애초 경찰은 계부에게 형법에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는데요. 하지만 친모와 계부를 추가 조사해 처벌이 무거운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때보다 50% 정도 가중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들 부부의 죄가 무겁다고 본 겁니다. 계부는 지난 4일 1차 조사 이후 나머지 자녀를 분리하는 것에 반발해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응급입원에 있다가 긴급 체포됐고 이틀 만에 구속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친모도 자해를 시도해 행정 입원했습니다. 친모의 정확한 정신 상태는 이번 주 안으로 판정됩니다. 추가 입원 여부와 검찰 조사에 따라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당한 10살 소녀가 다락방 지붕을 넘어 탈출한 뒤 시민에게 구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신분증과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한 사람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접수는 신청 초반 창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를 적용하며 오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지금처럼 신청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서는 2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오늘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요? 네, 숨이 아주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4.1도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서울의 불쾌지수는 8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더위로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수치입니다. 최대한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또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늘을 찾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기온이 37.2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영월 36.4도, 춘천 34.5도, 대전 3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많아서 춘천과 대구 33도, 서울과 대전 31도 등으로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장맛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이후에도 장마 전선이 내륙과 해상을 오르내리며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 영서 남부 등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실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전단 1,200만 장이 인쇄됐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한의 깊은 후방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미국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회고록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며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 무증상,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집니다. 정부는 이번 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흘 연속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미국 등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18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주에만 9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녕 소녀 학대 사건의 부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친어머니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곳곳의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는 등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모레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군 동향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찾았는데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네, 21대 국방위원회가 구성된 뒤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남북 관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 현재 북한군 동향과 우리 준비 태세에 대해 보고한 자리인 만큼 관심이 높았는데요.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직접적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때문에 이 폭파 행위는 군사합의 파기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그런 징후는 없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10월 10일인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 장비고를 새로 만들고 김일성 광장을 보수하는 등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연합 감시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동향을 확인하고 감시 자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식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훈련 계획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 훈련을 지난해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통합당은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도 불참했는데 상임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와야 민주당과 통합당 간 원구성 협상이 재개될 전망인데요. 주말 사이 YTN을 비롯한 여러 인터뷰에서 이번 주 국회 복귀를 시사했던 주 원내대표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 정확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당으로서도 이 3차 추경과 안보 위기 등이 겹친 상황에서 국회 파행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복귀가 아주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인데요. 통합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 경우 지금까지 보인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지 못한다면 아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어주자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런 기조에 대해 통합당 김성원 수석은 상임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보 없는 민주당에 사실상 상임위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통합당이 제출한 사임계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입장을 개진하자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3차 추경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때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국의 핵심 외교 안보 라인이 배석했는데 북한 측이 존 볼턴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맞은편 자리만 비워놨습니다. 북한이 볼턴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었죠. 볼턴과 북한의 악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볼턴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맡았습니다. 2001년 아프간 전쟁과 이듬해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볼턴, 대북 정책도 강경 일변도였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유엔 대사로 활동하며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돼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과 정권 붕괴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고 북한은 이런 볼턴을 호전광 안보 파괴 보좌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대화에 나선 트럼프의 정책과 정반대편에 서 있던 볼턴. 협상 과정에서 착한 경찰, 나쁜 경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국 트럼프에게 트윗 해고를 당하는 굴욕을 겪었죠. 와신 상담하던 볼턴, 회고록을 펴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북미 외교전의 비화들을 풀어헤치며 자신이 옳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말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미 정상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는 회고록의 내용을 먼저 김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말 북미 정상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과 북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남한과 북한, 미국 세 정상의 이른바 판문점 번개회동. 이 당시 북한과 미국 모두 양자만의 만남을 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동행을 타진해서 3자 회동이 성사됐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00조 분량의 긴 회고록은 대북 외교와 관련해서 다양한 뒷얘기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회고록을 보면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것을 주려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더 추가로 내놓으라고 간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부했습니다. 또 회담이 결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행기로 북한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절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회고록의 출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돼서 예정대로 금주 초 출간됩니다. 이미 보도가 대거 이루어져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해 회고록 수익 환수 등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At least a temporary victory for John Bolton, but it is clear that the judge is not really thrilled with him.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되고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회고록. 볼턴 전 보좌관은 출판에 앞서 200만 달러, 약 24억 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18년 북미 1차 정상회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대북 특사로 파견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초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곧바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이어 한 달이 지난 4월 12일 정의용 실장은 며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한 존 볼턴을 만나기 위해 비공개로 워싱턴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백악관 사무실에서 정 실장을 만났던 상황을 회고하며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라고 먼저 제안한 점을 거의 시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미국의 국익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는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미 대화는 북미 양측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관련된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강경 매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결심을 했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아이디어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지만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현재의 선호 배인 50억 달러를 받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삼으면 방위비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을 적용하면 방위비는 어떤 액수든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방위비 분담금은 고무줄이란 것입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방위비를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미사일 때문에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기록됐습니다. 볼턴은 방위비를 이렇게 크게 인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군이 왜 한국전에 참전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한국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성과가 없자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토로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는 회담 직후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Denuking, I mean, he's denuking the whole place, and he's going to start very quickly. I think he's going to start now. 한편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협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내지 폐지를 즉흥적으로 수용했다고 볼턴은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시 주석을 포함해 미국과 협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미국과 더 많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8년 12월 시 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방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 리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하고 대전 방문 판매업체 집단 감염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방문 판매업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방문 판매업체 관련 통계부터 정리해 주시죠. 먼저 오늘 정오 기준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해 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돼 확진자는 모두 19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방문 판매 관련도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49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4명, 충남 5명, 서울 4명, 전북과 세종이 각각 2명, 광주와 경기도가 각각 1명씩입니다. 방역당국은 방문 판매와 관련된 확진자가 총 254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확산의 매개체가 되는 방문 판매 업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6시부터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10명대로 떨어진 거죠? 네, 오늘 0시 현재 신규 확진 환자는 17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4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적게는 30명대에서 많게는 60명대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달 들어 처음으로 1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방문 판매 업체의 집단 감염이 퍼지고 있어 위험이 줄었다기보다는 휴일 검사 수가 줄면서 환자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주간 통계를 봐도 안심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46.7명으로 이전 2주 39.6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8.1%에서 10.6%로 많아졌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감염은 11명, 해외 유입은 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명, 경기가 6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12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충남 2명, 대구와 전북, 경북에서도 각각 1명씩 환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제 정부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병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죠. 네, 정부가 이번 주 치료 체계를 개편할 예정인데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도록 이번 주 안에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입원 치료 중 증상이 없어져도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집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입소용 생활지원시설로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서울과 경기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이 지난 16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마련한 데 이어 안산에 만들면 모두 4곳이 되는 셈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병상 부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대전시는 역학조사 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을 은폐한 50대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불가마 사우나를 방문하고 전북 전주를 다녀온 사실을 고의로 숨겨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방글라데시 유학생을 접촉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제주도 내의 18번째 확진자인 방글라데시 유학생의 접촉자로 제주 지역의 한 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2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와 연락이 안 돼 직원이 현장에 방문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사흘 연속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개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7월로 앞당겨질 수 있는 중대 고비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업에 차질을 빚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대학은 대입 전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나름의 구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3 학생이 재수생과 비교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3이 재수생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학들이 구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대학은 먼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최저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학사 일정이 엉켜 모의고사도 제대로 못 본 고3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봉사와 수상 등 대외 활동 실적을 쌓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만점 처리하겠다는 대학도 여러 곳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3들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1, 2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비교과 영역을 준비한 학생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2학년 때부터 비교과도 많이 준비하고 지금도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시험 같은 거, 교과 우수 항목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축소된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대학마다 모든 게 다 다르는데 저희 부모로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도 혼란스러워서. 재수생은 재수생대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현역들이 준비가 덜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기준 완화가 없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과하게 완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 대학들에서 산발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모아서 좀 참고 단일화된 어떤 발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학들이 변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빠른 어떤 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게 되는 올해 입시. 최대한 피해를 보는 수험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관련 전문가 등 교육계 모두가 머리를 맞댄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엄윤수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에선 여전히 20여 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상황이 심각한 남부 지역에서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걸려 새로운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에도 20여 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롯한 10개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0% 이상 늘었습니다. COVID isn't over. We still have much more to do. We have to monitor the local infection rate. Local governments must ensure compliance and do tracing. We have to watch out for a second wave. 새로운 진원지가 된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특이한 변화까지 감지됐습니다. 20, 30대 가운데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주 양성 판정자들의 평균 연령이 30살에 불과했습니다. 플로리다주도 신규 환자들이 20대와 30대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huge numbers of people, particularly in that 20 to 30 cohort, who are testing, but then testing positive. 62% of all new cases in Florida for the week of June 7th are under the age of 45.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일 하루 동안 전체 신규 환자의 18%가 20대였습니다. 이렇게 20대, 30대 환자들이 급증하는 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we've started to see, some erosion in the social distancing from probably some of the younger population. 코로나19에 감염된 20, 30대 환자들의 경우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이 경미해 감염자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다 왕성한 활동력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대남 도발과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현안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강경책이 유화책보다 높게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8%포인트가량 강경책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계속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조사했는데 그때도 강경책이 높긴 했습니다만 강경책이 조금 더 높은 의견을 나타냈고요. 유화책도 지난번과 비교하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가 3개인데요. 이제 강경책이라 하면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강화하자 이런 보기의 설명이 있었고요. 유화책은 미국을 설득해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현행 기조 유지,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의 태도를 이제 태도 변화를 기다리면서 현행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제 인내하는 그런 워딩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행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또 미국에서는 이제 볼턴 안보보좌관이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회고록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즉흥적인, 물론 이제 그게 다 사실일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재선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크지 않고,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에 이제 해결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면서 강경책, 유화책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강경책과 유화책 수치가 모두 5개월 전에 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의견이 좀 양립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강경 기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책을 선호하는 것들, 어쨌든 보수적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응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모양새를 이제 강경책에 응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유화책 이런 응답보다도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낮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이 지금 현행 기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제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이제 인내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 조사 때만 하더라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이제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비상식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기존에 단순히 기다리던 정책으로는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제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강경하게 입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좀 높아진 것이고, 또 약간 진보적 성향 또는 북한과 화해 협력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 뭐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이 관계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대북 제재를 어쨌든 일부라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제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류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강경책과 유화책 둘 다 의견이 이제 높아진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역별 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성향을 나타내는 PK 지역이라든지 대구 경북 또 충청권에서는 강경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유화책이 늘어났고요. 뭐 연령대별이라든지 또 이념 성향별로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경책도 의견이 많아지고 또 유화책도 많아지고 현행 기조 유지 이 부분이 좀 줄어든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중도층하고요. 또 이제 40대 같은 캐스팅 보트 연령대에서 이 유화책보다는 강경책 쪽으로 기운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이제 북한의 이제 강경 모드에 따라서 이 한국의 여론도 이제 변한 것인데 그 중심에는 중도층과 뭐 40대 뭐 이런 캐스팅 보트 연령대 또 지역에서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현안 조사 한 가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50%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예,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남북 관계 좀 악화되는 상황, 또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신뢰 관계 상당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낮아지고 있고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잖아요. 그것이 네. 이제 절반이 넘었는데요. 또 어떤 조사에서는 또 60% 가까이 나오는 조사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찬성하는 기류의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기류의 이제 입장도 있는데 만약에 찬성하는 대북 전단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민주화를 위해서 이거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논리,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것을 대북 전단을 보내게 되면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북 상황에 대해서는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상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라고 하는 대중적 공감도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 잠깐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지난 10일 진행한 조사와 19일 진행한 조사가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일 조사와 19일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찬성은 늘었고 반대는 줄었는데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런 여론의 흐름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이런 지지층별로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좀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반대 응답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소폭 상승했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또 반대 응답은 좀 비슷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아까 앞서 문항에서도 그렇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뭐 원래 이제 강경했었지만 부산 경남 지역이 조금 중도 보수 성향이었다가 이제 이번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조금 강경 모드로, 그래서 미래통합당 뭐 전반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는데 보수층에서는 조금 강경 모드가 좀 강해진, 그래서 이 대북 전단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대남 전단이 또 이제 지난주부터 뭐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지적으로 또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상과 달리
이 대북 전단을 좀 금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증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까요? 북한의 공세가 좀 강해질수록 여론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 뭐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 많아지고 어쨌든 우리도 주권 국가로서 또는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기류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다만 이제 잠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북한이 대남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우리도 대북 전단을 보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로 상호간에 암암리에 이제 서로 간에 이른바 삐라를 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슈화가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보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남 전단을 보냈을 때 뭐 우리 군에서 그것을 군사적으로 어쨌든 응징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냈을 경우에는 북한의 어쨌든 군사적인 도발이 접경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남 전단을 대규모로 뿌린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러면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야 한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뭐 가시적으로 크게 높아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큰 특징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남북 관계 악화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4.8%포인트 떨어진 53.4%를 기록했는데요. 보통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크게 오르게 마련인데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진보 정권에서 조금 더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5%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빠졌고요. 부정평가도 또 그만큼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주에도 역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통일장관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되면서 조금 하락세가 주반에 주춤해지나 싶었는데 네. 또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또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50.9%까지 52%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았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지율 그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계층은 어느 쪽이었나요? 역시 이제 남북 관계 때문에 보수층에서 좀 많이 떨어졌고 또 무당층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도층도 같이 하락했고요. 예. 경기 인천 또 2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도 북한 관련된 이슈와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대응을 워낙 이제 우리 정부가 잘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어쨌든 긍정적 효과 이것들이 좀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한 이제 이슈가 정부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어쨌든 대남 전단을 보내든 간에 아니면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가능성들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불안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이제 평가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볼턴 전 보좌관 이런 회고록 논란이 어쨌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각에서는 어쨌든 야당 또는 이제 일각의 보수층에서는 안보를 중시하는 층에서는 상당히 현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공세로 그 소재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이를 단순히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메시지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 외에 어쨌든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또는 정당에서의 어떤 그 메시지 또는 정부에 대한 공격 그것을 이제 신뢰한다면 그것을 듣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이슈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 국면에서 야당의 메시지들이 나가게 되면 야당을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층 등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또 부정적으로 하는 흐름들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 관련 이슈가 현 정부 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남북관계 악화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구성 문제. 지금 뭐 한편으로는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는 뭐 그런 입장 때문에 좀
반발 심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또 고정 지지층에서는 왜 빨리 그 위원장직을 다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집토끼들의 또 반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지난주에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변수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그러니까 이제 원 구성에 대해서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빼앗기느냐, 또 거기에다가 또 검찰총장 사퇴 압박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의 반대 효과인 언더독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또 반사익적인 측면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모처럼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3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국회 복귀하게 되면 30%를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 진보정당이 이제 남북관계 악화 때문에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고요. 국민의당은 뭐 소폭입니다만 상승을 했고 무당층이 이번 주에 좀 14.6%로 2.8%포인트 늘어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무당층 말씀하셨는데 무당층이 올해 최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전후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고조되는 것이고 관심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고 선거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즈음 가게 되면 그런 이제 무당층이 올라가는 현상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이라고 하나 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선거 전과 다르게 군소 정당들이 존재감들을 보이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총선 성적표도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야당 중에서도 군소 정당들을 지지하던 그런 층들이 오히려 이제 무당층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당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약간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여당 지지층이 이런 안보 국면에서 또는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지지를 유보하면서 무당층으로 올라간 효과,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무당층이 이전에 비해서 다소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 대표님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할 경우에 통합당 지지율이 30%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심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뭐 합의된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야당이 국회에 복귀해서 어쨌든 대여 투쟁을 국회 안에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지층들이 지지 표출이 제약돼 있던 것들이 다소간 좀 열리게 되면서 소폭 상승하는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복귀의 시점이 조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귀하는 것과 아니 복귀한 다음에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것, 이게 참 순서상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대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게 되면 또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뭐 양측 모두 좀 고민스러운 한 주간이 아닐까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문제가 된 지침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행사 자체를 금지한 것처럼 해석되는 세부 지침을 보완하기로 한 건데요.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논란이 된 지침 내용부터 살펴보죠. 할인 행사를 규제한 것처럼 해석된 게 문제였죠? 네,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생활 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지를 줄이기 위한 건데 취지는 좋았습니다. 다만 포장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한다는 조금은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돼 있다 보니 관련 세부 지침이 업계에 배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지난 18일 나온 해당 지침을 보면 가격 할인 등 판촉 행사를 위해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 사은품을 포장된 단위 제품과 묶어 판매하는 경우 등을 금지된 재포장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할인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면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 등이 마치 할인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처럼 해석된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할인 규제로 오해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환경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할인 판매를 규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판촉 행사를 위해 과하게 재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업계의 재포장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든 참고 자료인데 세심하게 다듬지 못해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지침 배포 바로 다음 날 1+1 행사 등 할인 판매는 규제하는 게 아니고 제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감싸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1+1 안내 문구를 활용하거나 띠지 등으로 낱개 제품 여러 개를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환경부 브리핑도 있었죠. 결국 지침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요? 네, 재포장 금지 규정이 담긴 규칙 자체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논란이 된 세부 지침은 내년 1월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은 제조사와 유통사,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비닐 재포장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을지, 이 띠지로 여러 상품을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현장에 적용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는 의무사항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이라는 건데요. 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확정된 재포장 금지 지침을 적용해 위반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박사방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사 조주빈과 붓다 강훈 등이 이미 기소된 핵심 조직원 6명과 유료 회원 2명을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중계기 부품을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중계기 부품 밀수는 과태료에 그치는 등 크게 처벌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밀수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커다란 택배 상자와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말레이시아인 A씨가 밀수한 중계기 부품을 은신처에 들여놓는 모습입니다. 공항에서 적발한 해외 배송 택배에도 중계기 10대 분량의 부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밀수한 부품을 조립해 전국에 퍼져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했습니다. 중계기 VoIP 게이트는 범죄에 많이 쓰입니다. 해외에서 건 전화번호 앞자리를 010으로 변환해주는 기기인데 070 인터넷 전화나 해외 전화번호가 걸려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010 번호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악용되는 겁니다. 경찰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3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그동안 중계기 부품 밀수는 크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사용한 흔적을 찾지 못하면 관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보통 과태료 수십만 원에 그쳤습니다. 분해한 부품을 정상적으로 세관에 신고한 뒤 들여오면 관세법마저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들여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정식으로 신고하고 들어올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좀 약간 맹점이 있죠. 관세법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중계기 부품 밀수 단속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 강동경찰서가 지난달 15일부터 인천 세관과 함께 단속한 결과 한 달 동안만 38건을 잡아냈고 추가 적발을 위해 세관 50여 곳에 단속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배송 수취인과 주소를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내는 수사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콕 짚어 알려주는 날씨 콕콕입니다. 오늘은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가평 신천리의 기온이 38.3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5.4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남부 지역도 33도 안팎의 심한 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3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는 전국에 장마비가 오면서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 서울 낮 기온 2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